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5,000포인트를 달성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주식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가람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해서 코스피 장중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어제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4,900선을 회복했는데요. 현재 1.59% 올라갑니다. 4,98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제 알테오젠 패닉으로 하루 만에 950선까지 밀려났는데요. 현재 1.39% 올라갑니다. 964선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만 홀로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개인만 홀로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2,400억 원, 2,100억 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5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보였는데 오늘은 팔자 포지션으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 1,800억 원 가까이 순매도합니다. 기관도 563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만 홀로 2,100억 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우위 보입니다. 외국인은 840억 원, 기관은 1,000억 원 가까이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어제 반도체와 자동차가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메모리 관련주가 크게 상승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에 지금 삼성전자 3.21% 올라갑니다. 현재 거래가 15만 4,300원입니다. SK하이닉스도 2.64% 강세 보이면서 현재 거래가 76만 원입니다. 현대차 어제 14% 넘게 급등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죠. 현재도 1.46%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는 55만 7천 원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오늘 2차 전지주도 강세 보입니다. 4.82% 올라갑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1.86%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6위부터도 살펴보시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최초로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2조 원을 돌파했는데 현재 3.52%, 3.58%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1%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요. 기아도 1.45% 내려갑니다. HC현대중공업 2% 넘게 하락하면서 현재 거래가 61만 8천 원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원전주 강세 보입니다. 1.53%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시죠. 어제는 바이오주가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알테오젠이 체결한 기술 이전 계약 규모가 기대보다 적다는 소식에 어제 알테오젠 22% 넘게 폭락했는데 오늘도 하락세 이어갑니다. 알테오젠 0.27%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 강세 보입니다. 에코프로 형제들 모두 상승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BM 7.25% 올라가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8.2% 강한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1.36% 약세 보이고 있고요. ABL바이오 어제 12% 가까이 하락했는데 반등폭이 크진 않습니다. 0.73%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6위부터도 살펴보시죠. 현재 6위부터 10위까지 리가켄바이오만 하락하고 있습니다. HLB 4.38%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은 3.57% 강세 보이고 있고요. 코오롱 티슈진 6.53% 강세 보입니다. 리가켄바이오는 어제 12% 넘게 하락했는데 오늘도 1%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무백스는 어제 19% 급등하면서 시총 10위에 올라와 있는데 현재 보합입니다. 오늘의 특징 종목 살펴보시죠. 로봇주가 오늘도 크게 폭등합니다. 로봇 기업으로 재평가받기 시작한 현대차그룹이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양산을 본격화하면 로봇 기업들의 실적도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현대차 목표가를 기존 65만 원에서 85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에 협진 지금 28% 넘는 강세 보이고 있고요. TPC 글로벌도 30%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특징 종목 살펴보시죠. 원전주도 오늘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서 우리는 핵에너지의 세계에 깊이 들어와 있다며 원자력 에너지를 강력히 지지하는 발언을 내놨는데요. AI 산업의 전력 수요를 해결할 대안으로 꼽히는 원전주가 국내 증시에서도 강세 보입니다. 현재 모비스 17.51% 올라가고 있고요. 일진파워도 4.47% 상승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향후 환율 하락 가능성을 언급하자 어제 환율이 한때 급락했는데요. 오늘 환율은 4원 30전 내린 1,467원에 개장했습니다. 오전 9시 31분 기준으로는 3원 내린 1,464원 70전에 거래됐습니다. 지수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1.59% 올라갑니다. 현재 4,987선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1.44% 상승합니다. 965선에서 움직임 보입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갑니다.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역사적인 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코스피가 꿈의 5천 포인트. 숫자를 보는데 뭔가 뭉클하더라고요. 또 그래도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저희가 다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일단 자축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MB 대통령 그 공약이었잖아요. 5천, 그렇죠. 3천 막 이런 이야기들 그때 하셨고, 근데 또 그때 5천은 자기 때에는 못 보겠지만 나중에 볼 거다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 했던 기억이 좀 나고 그러는데요. 네. 오늘 아침에 사실 인터넷 SNS에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때 그 발언들이. 근데 그게 언젠가 봤더니 거의 20년 전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야 진짜 오래 걸렸구나. 그때만 해도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종합주가지수 1000을 넘어서서 2000, 3000 금방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넘어설 줄 알았는데 이렇게 힘들게 그냥 4000, 5000을 이렇게 쉽게 뚫을 줄은, 물론 이제 5000은 아직은 안착 못했지만 참 기쁜 일이라 생각됩니다. 작년 이맘때 생각나십니까? 아유, 이제 그럼요. 계엄 터지고 나서 2300 전체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그때 작년 요맘때를 생각하면 지금의 5천이라는 숫자는 사실 또 격세지감 꿈의 숫자죠. 꿈의 숫자이기도 하죠. 예. 참 밤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미장과 관련해서는 트럼프가 또 말을 바꿨습니다. 잘 바꾼 건데 잘 바꾼 것 같기는 한데 그린란드 사태에 대해서 이제 관세 부과를 철회했습니다. 시장이 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예, 타코. 현상이죠. 예, 타코를 하셨고요. 그러네요. 예, 몇 번째 타코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기억나는 타코는 작년 10월에 그 중국 관련해서 또 관세 100% 때렸다가 타코 하셨던 게 기억나는데 불과 또 2달 좀 지나자마자 또 하셨습니다. 아무튼 대단한 분이고요. 우리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은 일단 이게 이제 뉴 노말이다. 저번 말씀 한마디에 주가가 폭등했다 폭락했다라는 걸 저분 굉장히 즐기고 계시는 것 같고요. 또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뭔가 다른 어떤 거래들도 뒤에 의심스러운 거래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현실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요새 맨날 그 주변에 고객들한테 시장 어떻게 보세요 물으시면 그 스페이스X와 오픈 AI 사이에 한번 조심하자 이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두리뭉실한 전망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납득이 가는. 네, 왜냐하면 IPO 앞두고 장 빠진 걸 제가 이렇게 역사적인 IPO 앞두고 장이 이렇게 무너진 거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왜냐하면 이 돈들이 그 리테일 자금이 들어오거든요. 저도 사실 스페이스X 한 주 사고 싶습니다. 기분이잖아요. 이게 오르건 내리건 간에 야 나 그때 그거에 동참했어. 우리 손자들한테 자랑할 수 있잖아요. 스페이스X의 공모주에 참석해서 그 주 받은 건 아직도 갖고 있다. 예를 들어서 구글 2003년 참여했던 분들 지금 1000배 주식 됐잖아요. 네. 또 아마존 96년인가요? 아무튼 그때 공모했던 분들 중간중간에 수많은 일들은 있었지만 역사의 한 순간을 장식하는 기업들이자 또는 세상을 바꿀 기업이라고 생각되는 게 올해 줄줄이 올라오니까 그렇게 줄줄이 올라오는 기업들에 대한 IPO 자금들 대기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참 힘들긴 하지만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지만 꼴도 보기 싫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일단 이런 거대한 시장의 흐름 속에서는 일희일비하지 말고 시장이 좀 붙어 있어야 되는 그런 장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 같은 이제 거대 매물이 만약 IPO를 하게 되면 시중의 유동성을 예를 들어서 이제 블랙홀처럼 막 빨아들이지 않나요? 그렇긴 한데 그럼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그게 이제 종목들에 대한 유동성이 빠져나가 그쪽으로 다 완전히 몰려가는. 근데 그 단기 장기가 달라요. 제가 이제 1990년대 후반부터 뉴욕 그 증권거래소 통계를 한번 분기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맨날 그런 거 보는 게 제 일이니까요. 쭉 봤더니
IPO가 늘면 늘수록 막 초기에는 올라요. 왜? 그거 받으러 들어온.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주식을 팔아서 그걸 받으려는 분도 있지만 새 돈들이 들어옵니다. 그 리테일 자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아까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 뭐 상장지수 펀드가 320조라며요. 없었던 시장이 2000년대 후반, 2010년에 초반에 생겼던 시장이 그 300조 리테일 자금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시장에 어떤 기여를 했던 것처럼 이런 IPO를 받기 위해서는 계좌를 열어야 되고 거기다가 증거금을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그 돈들이 딴 데 투자하던 돈들이 들어온다. 이게 제일 처음 그거예요. 두 번째가 오늘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 한참 우리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 회사가 상장된다 그러는 순간 유관기관들이 막 얼마나 좋습니까? 이 회사의 지분이 어디가 누가 가지고 있고 그걸 뭐 그런 걸 궁금해하시다니 공부가 부족하군 이러면서 우린 글로비스 딱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잘 지금 아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 하셨어요. 이게 순간적으로 하셨지만. 예, 이제 저희는 네. 주어는 없어요. 주식시장, 한국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하면서 개별 종목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를 잘 안 하는 이유가 이런 코멘트를 했을 때 딱 사람 이름이 연관되거든요. 이 나라는. 우리나라 그런 나라잖아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저 더 하고 싶지만 저도 여기서 아니, 왜냐하면 우리 지금 주제가 딴 걸 준비해 네. 왔는데 하다 보니까 갑자기 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저희가 한번 짚어볼 거는 그린란드 사태가 이제 본격화되니까 나타났던 게 다시 한번 셀 아메리카 현상. 달러 약세, 국채 금리 급등, 아, 주식 빠지고. 진짜 그게 이게 이제 무섭죠. 다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어떤 그 돌발 이슈가 생기면 언제든지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또 확인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최근에 사실 트럼프만 저러지 않는다면 정말 금융시장의 참가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좋은 일이 많았을까를 보여주는 제가 준비한 차트 중에 두 번째 미국 국고채 10년물하고 미국 정책금리 차트 혹시 가능하면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불가능은 예, 없습니다. 우리 PD님 잘하시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PD님이 그림을 올려주시기 전에 제가 좀 이야기를 하자면 네,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정책금리가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시기에는 저 빨간 선입니다. 네, 미국의 정책금리가 저 빨간 선인데 빨간 선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저런 식으로 과거에 2019년부터 보시면 빨간 선이 떨어지기 전부터 파란 선 10년물 국고금리가 이미 그 전에 더 떨어집니다. 왜?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야 이거 뭐 연준 이제 금리 인하밖에 없어. 그러면 미리 일단 장기채 사. 왜? 레버리지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듀레이션이라고 해서 금리의 민감도가 높은. 그래서 우리도 요 그 흐름, 과거의 역사적인 흐름대로라면 지금 이번에 뭐 해시시 되든 예를 들어서 워시가 되든. 워시가 되든 네. 베센트가 되든 마이런이 되든 와 주옥 같네요. 아무튼 이 네 명 중에 누가 되든 금리 인하한다라는 건 거의 확정 아니에요? 그러면 저렇게 금리가 무조건 인하되는 확정이라면 파란 선 저게 그냥 뚝 떨어져야 되거든요. 네. 미국 국채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덴마크 연기금이 이거 매도하고 있는데 네. 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저기가 이제 원한이 자꾸 쌓이는 거죠. 지금 최근에 얼마 전에 지난주 뉴스였는데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 레벨 11월 통계 나오는데 엄청나게 몇 년 사이 그렇게 줄었고 그 돈 대부분이 금으로 갔다라는 뉴스 지난주에 나온 거 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랑 미국이랑 치열하게 이렇게 관세 전쟁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누구 좋으라고 내가 미국 국채를 사냐 이러고 안 산다. 에다가 이제 유럽이 그동안 사줬는데 유럽 입장에서도 저렇게 그린란드 사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평화롭게 풀 수 있는 이슈들을 던지고 일단 그 다음에 겁을 준 다음에 관세를 부과한 다음에 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편 입장에서는 겁박에 의해서 자기가 밀리는 기분이 들 때 원한이 남잖아요. 지금 테슬라가 유럽에서 차가 안 팔리는 거를 그것 말고 설명할 길이 잘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처럼 이제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 미국 국채는 혐오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저렇게 금리가 올라가는데 저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이게 그 스페이스X도 뭐 상장한다고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 1조 달러 상장하면 PR 몇 배인지 아세요? 이런 건 공부 안 해보셨죠? 네. 예, 제가 공부하네요. 대신 공부해 드립니다. 네. 500배. 500배요? 예, PER이 500배. 이게 무슨 말이냐? 이익을 내는 게 솔직히 제가 말해가지고는 이거는 회계적 이익이지 정말 제대로 된 이익이 나고 있다고 말할 수가 그렇게 많은 로켓을 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단 20억 불 정도. 그러니까 500배까지. 예, 그러니까 1조 달러에 상장하니까. 아니 최소 1조 달러잖아요. 작년 말에 8천억 불에
프리 IPO 받았어요. 그러니 그거보다 2배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750배. 그러니까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IPO가 들어오는 기업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이익을 낼 생각이 없어요. 그렇죠. 이익을 내려면 충분히 낼 수 있지만 발사체 시장을 키우고 내가 여기를 독점을 하고 난 저 인간을 저 화성에 보내겠어. 이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익을 낼 이유가 없죠. 그 말은 뭘 뜻합니까? 성장할 때까지 성공할 때까지 필요한 그 모든 현금들을 차입하거나 어떻게든 조달을 하고 있는 중인 엄청나게 외부 자금 의존도가 크고 또는 증자 의존도가 큰 회사예요. 그런데 금리가 상승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거 안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많은 어떤 글로벌 기업들의 IPO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입 좀 다물어야 되는 상황인데 저분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으니까 금융시장이 특히 그 기술주들이 왜 그렇게 갑자기 흔들렸는가 좀 이해가 안 되셨을 텐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미국의 정책 금리와 장기 금리 차트를 보시면 트럼프 한마디에 특히 기술주가 흔들린 이유를 이제 좀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린란드 사태가 터지고 뭐 지난 연초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이란 사태, 그 전에 베네수엘라, 지정학적 리스크, 그린란드까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안전자산으로 또 수요가 쏠렸단 말이죠. 지금 그린란드가 해결됐으니까 그럼 좀 좀 진정되겠죠. 진정될까요? 예, 네. 그래서 미국 국채금리가 일단은 어제는 좀 진정됐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그 미국 국채금리 상승을 또 유발했던 가장 직접적 요인이 일본 국채금리 급등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예, 벌써 이제 지난주 일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매일매일 금융시장에 지금 난립니다. 예, 지금 그림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저 이제 파란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지금 미국의 죄송합니다. 일본 국채금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미국의 국채금리인데 일본 국채금리가 그냥 사실 하루만 그렇게 오른 게 아니고요. 계속 꾸준히 오르다가 갑자기 하루 변동성이 확 튀니까 저게 이제 그린란드 사태까지 겹쳐가지고 미국 국채금리의 급등으로 연결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 일본 국채금리의 급등세가 어제는 현재까지는 진정됐지 않습니까? 이 진정된 상황에서 이제 곧 23일부터 일본 금종위가 열립니다. 금융정책결정회의가 열리는데요. 네. 예, 거기서 하마다 일본 은행 총재께서 채권 시장의 불안정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해주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 속에 또 저가 매수 들어오면서 채권 금리가 꺾였는데 일단 요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금 미국 국채만 봐서는 이제 안 되는 세상이 왔고요. 왜냐하면 미국 국채를 사주는 데가 이제 유럽이 안 사, 중국이 안 사 그러면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뭐 이 정도 중국도 이제 안 사니까 한국, 일본, 대만으로 봐야 되는데 이 세 나라 모두 딱 그러고 보니까 또 미국 투자하기로 다 갑자기 슬퍼지는데 네. 눈물이 조금 또르르 나는데 이 세 나라 모두 이제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약속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네. 자기들 채권 금리 저런 것들에 대해서도 미국과의 연동성들이 최근에 굉장히 밀접해져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으로 돌아와 보죠. 어제 특이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구두 개입을 외환 시장에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이제 환율 레벨에 대해서 이제 숫자를 언급을 하면서 물론 당국의 추천은 당국이었긴 했지만 이게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어요. 일단 뚝 떨어졌어요. 그럼 일단 뭐 되게 MB가 자꾸 소환되는데요. 예, MB 때 제가 도시락 폭탄 맞았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제 KB은행 딜링룸 이코노미스트 일을 하고 있을 때 네. 점심 시간에 갑자기 공공기관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달러 팔자 매물이 나오면서 그때 금융시장에서 엄청난 변동성들을 주고 그러면서 외환시장 안정시켰다가 다시 결국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등했던 그런 기억들이 참 좀 많이 나는데요. 그만큼 이제 외환시장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높은 그런 대통령이다. 그리고 또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이렇게도 평가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MB는 실패했지만 우리는 뭐 이 외부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우리 관계 당국의 개입들이 영향을 충분히 발휘할 수도 있는 여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런 개입을 할 때 저희들이 꼭 요 차트는 한번 같이 스태프들이 보여주시면서 조언을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시니까 요 차트들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돼서 가져왔습니다. 예, 저 빨간 선이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고요.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고요. 파란 선이 N입니다. 네, 상관계수 0.9. 거의 그러니까 1에 가깝군요. 예, 90%를 설명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 아베노믹스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 뭐 우리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N이 옛날에는 기축통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준비자산 통화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축통화는 아니지만
기축 통화에 대해서 약간은 도전도 해볼 수 있고 또는 외환 보유고를 꼭 달러만 갖고 있으면 너무 위험하니까 엔도 좀 가지고 있어야지 이런 정도 지위를 가진 통화가 일본이었는데 이게 이제 아베가 취임한 다음부터 돈을 무차별적으로 풀고 엔화의 약세 정책을 유도하면서 수출 중심 경기 부양을 하면서 이제 저 환율이라는 게 엄청나게 시장의 변동성도 크고 그리고 시장의 흐름에 보면 장기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죠. 즉 엔 약세. 여기에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에 당선되시면서 이제 더 그런 현상이 강해지고 이 과정에서 한국과 엔 간의 연동성들이 크게 두 가지 면에서 강해진 거죠. 첫 번째 아까 이야기 잠깐 하다 말았지만 전 세계 채권 시장의 흐름들 막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제가 한국, 일본, 대만이 미국에 어마어마한 직접 투자를 해야 될 정도이고 또 전부 다 자국 통화를 약세로 해서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고 관세 부과 받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좀 자국 통화를 약세로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받는 나라라는 거죠. 네. 예, 그게 이제 첫 번째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여러분들 또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방금 지금 뉴스가 나오는데 환율 상승의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는 또 나라들이잖아요. 그래서 97년 외환위기도 겪었고 일본 같은 경우는 동일본 대지진 때 외환시장 뭐 정말 70엔까지 가는 네. 그러니까 그 외부 요인에 의해서 엄청난 충격들을 받았던 나라다 보니까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안정을 유도하려는 그런 특성들을 지니고 있다 보니까 정부와 시장 간에서의 힘의 균형이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좀 그런 시장입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저 세 나라 좀 비슷한데 옛날에는 이제 위엔이 같이 따라다녔는데 네. 요새 위엔화는 이제 미국과 완전히 선을 그으면서 무역 전쟁 와중에서 이제 위엔과의 관계는 약해지고 일본 엔과의 관계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조 흐름,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들 이런 것들을 잘 유의해서 타이밍 잘 잡아 구두 개입이든 직간접 개입을 하면 충분히 효과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가능하면 협조 개입도 하면 좋을 텐데 이건 지금 아직은 좀 협조 개입이요? 패센트가 한번 했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거 되게 그러니까 미국이 해봐야 소용없다라는. 네. 지금 금융시장 참가자는 전부 그렇죠. N을 보고 있는데 네. 일본이랑 같이 협조 개입해야지 베센트가 해서는 별로. 베센트 장관의 의도적 구두 개입은 분명한 목적이 있죠. 환율이 치솟으면 대미 투자 안할것 이루어지니까. 네. 그거 막으려고 베센트 너무 장관은 보이니까. 너무 눈에 보이게 뭐 자국 이익을 위해서 뭐 다 그러는 거죠, 뭐. 네, 그렇죠, 뭐. 동의합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어디 아니, 있겠습니까? 갑자기 거기서 그런 표현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냥 거기 뚜렷한 동기가 보이잖아요. 그러네요. 야, 네, 돈 이 빨리 가져와. 이유는 적절치는 않았는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 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다음 달부터 아마 증권사 준비가 끝날 것 같은데 이제 국내 주식으로 돌아오는 계좌에 해외 주식 양도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주는 RIA 계좌, 여기에 대한 효과가 어떨까? 이제 세제 혜택이 다 확정이 됐어요. 확정이 됐고 뭐 체리피킹 방지 방안도 나왔고 이제 시행해서 딱 그 효과를 봐야 되는데 1년 한시 이제 란 말이죠. 5천만 원 한도예요. 그래서 분석이 좀 분분한 게 5천만 원까지는 분명한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5천만 원까지는 들어올 거다. 이제 이런 전망도 있고 1년짜리이기 때문에 효과가 반감될 거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제 개인 계좌는 가져올 것 같습니다. 네? 제 개인 계좌는 가져올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사실 그냥 재밌게 이야기를 하자면 네, 제가 그 미국에 주식을 딱 두 종목 들고 있거든요. 네, 예, 그 중에 하나가 TQQQ를 들고 있습니다. 아, 그거 왜 들고 있냐면 너무너무 변동성이 크니까 아침에 딱 폰에 자기 계좌 상황 나오잖아요. 제일 시장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데다가 이게 또 액분을 굉장히 자주 해서 옛날에는 이제 $100 넘으면 무조건 팔고 그런 식으로 매매를 했었어요. 네, 근데 왜 이걸 자주 매매를 안 하냐면 세금 때문에. 바로 250만 원 공제받은 다음에 미국에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그래서 이걸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TQQQ에 해당되는 세배 레버리지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 지금 풀리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소액 계좌, 저 같은 소액 계좌들은 충분히 가져올 만한 인센티브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아까 이야기했던 스페이스X 투자, 공모 투자하러 가는 자금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네, 효과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낙관하기는 좀 이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들어 상승 곡선을 그리며 5,000P를 위협했던 코스피 마침내 전일 미답의 5,000P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한국거래소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성훈 기자. 네, 저는 지금 한국거래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드디어 5,000 문턱을 넘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프리마켓부터 가속 페달을 밟은 우리 증시는 개장부터 강세를 보이며 4,987선에서 출발했는데요. 이후 장 초반 사상 처음으로 5,000P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10월 4,000P를 돌파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이뤄낸 성과인데요. 정부가 올해 증시 목표 중 하나로 5,000P를 잡았는데 새해 들어선 지 약 3주 만에 목표를 조기 달성하게 됐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한때 5,019선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다만 현재는 5,000P의 동력이 됐던 물량들이 급격히 빠지기 시작하며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습니다. 현재 4,900대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치운 물량을 개인이 쓸어 담으면서 지수를 지지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종목별 흐름도 살펴볼까요? 오늘도 대형주가 지수를 견인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등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들이 급격히 뛴 영향을 받아 우리 반도체 대장주들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약 3% 상승 중이고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프리마켓에서 16만 원을 찍기도 했습니다. 최근 증시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현대차의 경우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 LG 에너지솔루션 등 시총 상위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주들의 강세와 실적 기대감 덕분에 어느새 우리 증시는 6,000P를 바라봐야 하는 고지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올해를 대전환, 대도약의 해로 규정했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가 지난해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지만 또 여전히 저성장에 빠질 것이란 우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는 5가지 성장 동력을 통해서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구상입니다. 관건은 어떻게라는 방법일 텐데요.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서울여대 경제학과 이종욱 명예교수 나오셨고요. 더몽드 금융공학연구소 최영호 소장, 또 가톨릭대 경제학부 양준석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부터 좀 자축할까요? 네, 코스피가 5,000P라는 또 하나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참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우리 주식시장을 계속 봐 오셨을 텐데 이 5라는 숫자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소장님. 아니 앞에 5자라는 게 이제 완전체를 얘기하고 이제 커가는 그런 숫자를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5천을 좀 돌파한 거에 대해서는 진짜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 우려도 많습니다. 네. 산이 높으면 골도 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잘 진행해 나가느냐. 그리고 이제 뭐 이번 연초 기자회견에서도 우리의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많이 줄여나가는 노력들을 많이 했지만 사실은 지금부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토대. 그렇지만 충분히 좌표는 찍었기 때문에 좀 더 힘이 나는 그런 하루인 것 같습니다. 양 교수님 이렇게 빨리 5,000포인트 갈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글쎄요, 뭐 모멘텀은 있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네. 그런데 오히려 제가 좀 놀란 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주식 가격이 올라갔다면 지난 한 그 4, 5개월을 보면은 주로 외국인 주도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은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를 주도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선 이게 좀 성격이 다르다. 그게 첫째.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된다면은 좀 주식시장에 자신감이 돌아오지 않았느냐 좀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말씀드렸지만은 네.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고치기 위해서 어떤 개혁을 많이 했느냐 그거는 저는 조금 좀 의심이 듭니다. 그래가지고선 지금이 시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계속 이 그 시장 그 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은 또 다시 떨어지지 않을까 그게 좀 염려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5,000P를 달성한 것도 물론 기쁜 일이지만 5,000포인트를 잘 안착시키고 다지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 사회자가 말씀하시는 이제 코리아 5,000P가 하니까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본질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봐야 아까 우리 차양호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모든 국민이 즐거워하는 5,000P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잡병 우리 한번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되지만 이제 여기 연구 보고서를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결정 요인 자체라는 게 미미한 주주 환원하고 그 다음에 저조한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이 제일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세 가지 요인을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네. 생각해야 되는데 실제 연구 보고서에 보면은 지배구조라든지 회계 불투명이라든지 낮은 기관 투자는 제일 유의적인 요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정책 당국이나 정권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는 요인에 너무 중점을 두는 것 같다. 아까 우리 진행자가 말한 대로 우리가 코스피 5,000을 올리려 그러면 실제 분석에서 나온 중요한 요인이 뭔가 그 요인을 개선하는데 좀 중점을 둬야 우리가 5,000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게 그런 변화가 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 분야에서도 상당히 임팩트가 있는 그런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환율입니다. 요즘에 환율이 계속 연초 들어서 계속 원달러 환율이 이제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 1,480원을 이제 넘나드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양 교수님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구두 개입을 한 효과가 났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아직까지 며칠은 조금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 가지 요소로 지금 원화가 좀 강화되고 달러가 약화될 요소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첫째로는 지금 지난 한 일주일 동안 그린란드 문제 때문에 지금 셀 아메리카가 좀 많이 일어났었죠. 그래가지고선 그 달러가 뭐 상당히 뭐 완화됐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지금 그 원화가 약화된 상당 부분의 이유가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으로 갔다는 건데 그런데 그 미국에서 간 돈이 돌아온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다시 원화가 강화되겠죠. 그런데 지금 돌아왔느냐 이것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니까 좀 투기적인 요소는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선 지금 미국이 그 주식시장 특히 AI 랠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계속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만은 좀 이렇게 계속 우리나라의 투자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좀 노력한다면은 그러면은 뭐 원화가 뭐 1,400까지는 모르겠지만은 강화될 요소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는 아직까지도 미국 주식시장 AI 랠리에 좀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이 외환시장 관련된 언급은 정확히 이랬습니다. 이제 당국이 전망하는 걸로는 한두 달 이내에 1,400원 내외로 환율이 안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1,400원 내외라는 말이 이제 1,300원 후반이 될 수도 있고
1,400원 초반. 지금 연초에 환율 레벨이 1,480원을 막 찍고 내려오고 막 그랬기 때문에 훅 떨어진다라는 이제 뭐 그럴 수가 있죠. 당국의 예상치를 이제 전달을 한 거죠. 그럼 이제 거꾸로 질문 드리는 게 그럼 1,470원, 80원 갈 때 그런 뭐 왜 고환율 정책이 있으면 그때 했어야지 지금 하느냐. 그리고 외환 당국은요 절대로 안 하는 게 구체적인 전망을 한쪽으로 몬다 그래서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네. 지금 뭐 구체적으로 뭐 책임 있는 기관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뭐 이게 재경부하고 한국은행인데요. 거기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 1,400 얘기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시장에는 지금 뭐 당장 이거 구두 개입하셨을 때 보면은 30원 정도가 좀 떨어졌지만 네. 과연 이게 지속적으로 갈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면은 뭐 외부적으로도 또 좋은 소식들은 지금 들리고 있어요. 베센트가 한번 도와줬죠. 네. 그다음에 지금 오늘 뭐 아침 조간들 외신들 이제 보기 시작하면은 상반기에 우리가 미국에 200억 달러 투자하는 거 연기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되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시기를 특정해서 얘기하면서 뭐 이 가격까지 얘기한 것은 굉장히 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들이 이제 뭐 구체적으로 나와봐야 좀 그 효과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제 변동성도 좀 크고 우리가 예상했던 범위보다 환율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지금 당국의 일단은 목표치는 하향 안정에 대한 목표를 갖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하향 안정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전망해 보신다면 가능할까요? 사실 대통령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환율 관련된 걸 연두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거는 제가 듣기로는 생전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이 경제학에서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환율 자체를 언급하는 걸 회피하느냐 하면 환율이 그 잘못 언급하면 대통령의 신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율을 전공하는 학자들은 환율이 한 5%, 10% 맞아도 놀랄 일이고 15에서 25% 맞으면 이거는 하늘에 보고해야 될 일이다. 이 정도로 리스크가 큰 거예요. 네. 뭐 하늘에 보고가 안 되면은 바티칸에 보고해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이 대통령께서는 1,400이라고 하는 맹식적인 숫자를 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우리 앞에 토인자가 했지만 외환시장에서 이미 그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한번 구두 개입해서 그때 조금 떨어졌어요. 네. 대통령에서 조금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시장의 참여자들은 상당히 이론적이고 현실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럼 시장에서 환율의 수요 공급이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의 공급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국제 수지에서 보면은 상품 갱상 수지가 있고 하고 자본 수지가 있어요. 그럼 갱상 수지는 지금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2015년 이후에 2025년에 최대의 갱상 흑자를 발생했습니다. 네. 1,115억 불 정도. 그런데 지금 자본 수지 부분에서 자본 유출이 많아가지고 드디어 뭐 서학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것이 올해 그럼 2026년에는 서학개미가 비난받을 정도로 안 나갈 거냐? 그러면 자본 수지 부분에서 갱상수지는 흑자인데 자본 수지에서의 워낙 외환 수요가 많아지니까 1,470원, 80원 했단 말이죠. 그럼 올해도 갱상 흑자된다 그러면 자본 수지 측면에서 수요가 줄어줘야 우리 대통령이 말한 대로 1,400원대가 될 건데 그러면 자본 수지에서 서학개미가 뉴욕으로 안 가고 한국 국장으로 들어오려 그러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를 우리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번 연두 네. 기자회견에서는 그걸 좀 미싱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예전에도 이제 이런 식의 구두 개입, 실 개입들이 나타나면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또 위로 향하는 이런 게 반복이 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원화 가치 절하, 달러 강세를 이제 예측하고 있는 게 시장의 기본적인 뷰다. 이것대로 간다라는 건데 지금 성장률 전망을 봐도 미국이랑 역전된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향 자체를 바꿀 수 있겠냐라는 거죠. 지금 그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증권 시장인데요. 뭐 네. 국채든 아니면은 주식이든. 그런데 지금 지금 현재 그냥 당장만 본다면은 뭐 한국 시장이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지금 많이 바뀌었고 5천을 넘었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은 조금 좀 변동성이 많죠. 저기 그 그린란드 때문에 뭐 크게 떨어졌다가 또 다시 오늘 또 회복한 것 같은데 네. 그다음에 또 2, 3개월 후에 안정된다는 거 보니까 그 양도세 면제 그 정책에 상당히 많이 기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수익률을 따져봐야죠.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수익률이 계속 지금같이 뭐 높다면 우리나라 수익률보다는 더 낮아도 그래도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좀 더 안정하다. 뭐 그런 판단이 계속 남고 지금 돈을 가지고 돌아와야 된다면은 첫째로는 1년 동안 우리나라에 놔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산도 좀 이제 투자자들이 해봐야 될 것 같고 꼭 그 서학개미들뿐만이 아니라 기관들도요. 그 다음에 또 그 트럼프 리스크도 계속 뭐 생각을 해봐야 되고. 네. 그러니까 자신 있지는 않습니다. 가능성은 인정하는데 네. 자신은 없어요. 그러면 그런데 사실은 좀 네. 보면 단기적으로 보면 제일 지금 이슈는 뭐냐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4%란 말이에요. 우리 4.5인데 우리 2.5인데 벌써 단기 금융시장에서의 금리 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당장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에 자본 유입하는 거는 시장의 구조적으로 보면 쉽지 않은 상황에 와 있어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즉 단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중장기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확실히 회복될 거다라고 하는 기대를 대통령이 메시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지금 네. 이제 자본 유입이 생기고 우리 자본 유출이 좀 통제가 될 건데 그런 부분을 우리 대통령께서 조금 놓치지 않았나 생각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펀더멘털상 그 적정 환율의 레벨은 지금 어디라고 보세요? 지금 뭐 1,400원대 지금 뭐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수출만 보면 1,200에서 1,300을 좀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좀 내려올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 환율이라는 것은 종합 성적표거든요. 지금 경제 성장부터 모든 것이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리는 많이 우리가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방향성을 정하면 거기에 쏠림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대통령이 또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지방 주도의 성장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최근에 이제 광역 통합을 통한 지방 발전 전략이라는 걸 제시를 했고, 뭐 중앙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광역 통합이 이제 실제로 얼마나 이제 물결처럼 일어날지는 좀 지켜볼 일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방 중심의 성장 전환 전략 평가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양 교수님. 저는 근본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에 그 메가시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 집중돼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은 선진국에서는 뭐 메가시티가 뭐 한 두세 군데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서울밖에 없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 하는데 네. 우리나라하고 인구가 비슷한 국가들을 봐도 우리나라 땅이 좁죠. 그래가지고선 우리나라에서 두세 개의 메가시티를 유지시킬 수 있을까?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좀 회의심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메가시티를 만들 수가 있느냐? 지금까지 그 모든 정책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서울의 중요성이 줄어들 거다 그런 얘기도 좀 나오지만 오히려 서울의 중요성이 더 늘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규모 경제, 범위 경제를 생각한다면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방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서울을 억압시키면은 우리의 경쟁력을 오히려 줄여드릴 수 있지 않나 좀 그런 염려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선 만약 진짜 우리가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했다면은 서울 같은 도시를 두 개, 세 개 만드는 것보다는 어떻게 차별화하느냐 하는 정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고려는 충분히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종욱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번에 우리 지방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2026년 1월 9일 날 재정경제부가 2026년 경제성장 전략이라는 4개 축하고 대통령께서 말하는 지금의 이제 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잘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저 같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대통령께서 6월 달에 지방선거를 너무 의식하시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좀 들고 저는 지방이 그동안에 우리가 종부세 등등을 해가지고 지방세 조봉을 그렇게 했는데도 지방이 발전하지 못했다 그러면 네. 왜 지방이 발전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말이죠. 룩셈부르크 인구가 68만입니다. 네. 그런데도 핵심에서 잘 삽니다. 그다음에 핀란드 인구 580만이에요.
스웨덴 인구 1,000만입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국제적인 핵심과 생산성으로 잘 산단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나라의 지방 도시들이 500만, 뭐 1,000만 정도 되는데 왜 안 되느냐? 그거에 대한 정말 객관적인 좀 분석을 해야 된다. 내가 볼 지방이 안 되는 이유는 지방의 핵심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 지방이 핵심해서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쪽으로 좀 할 수 있다면 해. 근데 그럼 지방이 왜 핵심을 뭐하냐? 그러면 지방 선도한다 그래가지고 달라질 거 뭐냐? 키운다고 자연적으로 좋아지나요? 오히려 크짐으로 인해가 비효율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지방 주도를 하려 그러면 그 지방이 어떻게 서울과 차별화하고 어떤 핵심을 기반으로 성장할 것인가라고 하는 밑바닥 그림이 없으면 이거는 그냥 뭐 올 6월 지방선거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식의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에 대한 물리적 통합에 그치면 그렇죠. 그거는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보고 계시는 거고, 소장님. 지금 뭐 보시면은 뭐 이 시도가 뭐 과거에 몇 번 있었죠. 부울경부터 이제 충남대전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에서 주민들이 왜 반대를 했는가에 대한 철저한 지금 검증이 필요했던 부분들인데 네. 지금 뭐 몇 조를 준다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거 사실 거대 담론만 있지 사실 디테일한 이 뭐 전략이 지금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면서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보충 질문을 했더니 2월 달에 발표를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는 뭐 나오는 걸 봐서는 충분히 2월 달이 아니라 3월 달, 4월 달에 하더라도 충분히 세부 정책을 갖고 승부를 해야 된다. 과거 두 차례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 된 부분들, 그다음에 이 뭐 지방의 어떤 대도시들을 만드는 부분들은요. 법을 지금 고쳐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진행될 건가 진짜 로드맵이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 들겠는데요. 주로 이렇게 메가시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방 강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외국에서 본다면은 그러면은 임금, 생활비가 싼 것, 땅값이 싼 것을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또 규제 차별성, 좀 낮은 지역에 가면은 뭐 저 생활 비용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뭐 최저임금도 좀 낮을 수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주에 따라서요. 그렇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아무래도 대도시권은 인력에서 강합니다. 왜냐하면 대도시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고기술자들이 많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반대로 뭐 자원이 싸다, 뭐 규제가 없다 그런 거를 강조하는데 우리나라는 보면은 전국 규제가 비슷해요. 전국 최저임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가요? 오히려 장점이 그러면은 대도시에 계속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행정 통합을 말씀하셨는데 행정 통합을 한다면은 거기에 규제권이나 그 최저임금 결정권이나 그걸 다 그쪽에 보내드려 가지고 이쪽 지역을 메가시티 쪽에는 매력이 확실히 있으니까 장점이 확실히 있으니까 그것을 대응하기 위한 자기 나름대로의 장점을 만들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안 움직입니다. 최근에 정치권에서 좀 갑론을박이 있었던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제 공사 짓고 있는 단계인데 일부 정치권에서 이걸 일부 라인을 저 전남, 호남 지역으로 이제 이전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이 나왔었고 여기에 대해서 뭐 찬반이 뭐 뜨거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도 나왔어요.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한 셈이 됐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뒤집을 수 없다. 기존 계획대로 간다라는 원칙을 제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소장님? 이제 지금 문제 정치의 계절이 시작이 됐죠. 26년도에 지방선거 있죠. 그다음에 28년도에 국회의원, 그다음에 30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런 소위 말하는 지역 간의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대두되는데 선은 완전히 그셨죠. 기업이 정할 일이지 이거는 우리가 왈가왈부 할 아니다. 사실 뭐 두 군데에 이제 뭐 이 비용과 이 수익을 해보면은 뭐 진짜 그렇게 뭐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어디가 진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현재 용인이 조금 더 나은 뭐 시간적으로나 나은데 저는 뭐 생각을 좀 달리하면은 두 군데 다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한 발상의 전환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이 소위 말하는 옵션을 주면서 좀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뭐 이제 뭐 이 호남 쪽으로 저게 내려간다 그러면 호남 쪽에서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네들도 공부를 해서 내놔야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직 디테일하게 아직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기업들이 경제적으로 판단하고 전략적으로 고려를 해서 용인이라는 곳을 결정을 했고, 그걸 정치적 논리로 이제 뒤엎는 거는 많은 비효율을 이제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이런 논리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그럴 때는 기업이 하루 이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기업들이 이 경제학에서도 이 지오그래피, 그러니까 스페이스 지오그래피, 자기들의 메인 헤드쿼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이 호텔링 법칙이라고 하는 있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호텔링 법칙에 의해서 하는 기업의 로케이션 위치 자체를 정말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아까 우리 양 교수 말씀하신 대로 호남이나 그다음에 저 경남 저 경상권 지역이나 우리한테 오면 그 용인보다도 코스트 측면에서 그다음에 생활비 측면에서 인력 R&D 측면에서 네. 무엇이 이익이 되는가를 구체화는 한 번도 안 시키고 그냥 딱 지적하는 거는 지역 균형 발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최 의원이 말하는 대로 대통령께서 5억 3특 할 때 지방 분권에 대해서 확실히 너들에게 어떤 규제라든지 인센티브 차별할 테니까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용인만 끌어가겠다. 한번 들어서 내년 선거할 때 지방 내가 단체장으로서 하려고 했다. 중앙정부 때문에 안 되더라. 하나의 그냥 뭐 이유를 만드는 거죠.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이미 끝난 게임인데 네. 끝난 게임인데 지금 들어가지고 입질하는 건 나는 이상하다 생각해요. 예, 지금 저기 그 우리나라 언제든지 문제가 우리나라 생산성이 높지 않다, 생산성 증가가 낮다는 건데 지금 바로 이 문제가 왜 그런지를 좀 잘 보여주는 예인 것 같아요. 지금 네. 용인에 얼마 그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는데 그걸 다 던져버리고 지방으로 가라. 그게 옛날에는 먹혀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돈 다 포기하고 지금 뭐 그게 매몰 비용이 돼버리지만은 그냥 매몰 비용으로 처리해보고 다른 데 가라고 한다면은 뭐 생산성이 낮을 수밖에 없죠. 지금 그렇게 다 낭비가 많으니까. 지금 어저께 그 대통령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니 그러면은 그 호남 쪽에서 전력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시설을 많이 만들고 그리고 용수를 잘 끌어놓을 수 있게 한다면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가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로는 AI 센터가 있으려면 먼저 인력이 좋은 인력들 가까워야 돼요. 네. 오히려 가능하면은 서울 쪽에서 만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기술 인력이 서울에 제일 많으니까요. 그렇지만은 규제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용인을 간 건데 그런데 그거를 지금 다 취소시키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뭐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 낭비만 느는 거죠. 네. 진짜 호남에서 전력 가격이 싸지고 진짜 그만큼 용수 공급도 낮게 해준다면은 그러면은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가 너무 비싸지니까 텍사스 가는 것처럼 갈 겁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 없이 가라. 네. 그러면은 누가 가요? 자, 지금 뭐 고용 시장 안 좋다라는 거, 특히 이제 청년 고용이 굉장히 부진하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인데 이 부분도 언급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AI 시대가 되면 더 일자리 없어질 것 아니냐. 그럼 이거에 대한 돌파구가 뭐가 있을까? 사실 이제 창업이라는 부분이 다시 한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스타트업과 벤처 열풍을 통해서 지금 이런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다라는 하나의 또 어젠다를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창업, 벤처 열풍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고용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이거를 어떻게 받았냐면요. 이제 창업 얘기 나오고 그랬을 때 속으로 박수 쳤어요. 왜냐하면 창업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는 뭐 DJ 대통령 때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이러면 기업이 중심이 되는 거거든요. 기업이 중심이 돼서 앞으로 어떤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는 거에 이제 밑바탕을 깔아주는 거기 때문에 했는데 자. 지금 AI 때문에 사람이 많이 줄고 뭐 얘기를 하지만 AI로 인해서 지금 내년에만 생길 지금 새로운 일자리가 전 세계적으로 500만 개가 넘기 때문에 네. 자 이걸로 해서 새롭게 빨리 갈아타자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 창업이라는 게
사실 50대 50이거든요. 성공할 수 있는 걸.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성공할 기업은 성공합니다. 그리고 또 뒤처질 부분들을 같이 가는 이런 부분까지도 좀 세밀하게 좀 담아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차근차근 구체적인 정책을 얘기하겠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떤 여운을 남겼습니다마는 하여튼 차근차근 나오는 정책은 회사가 중심이 돼서 회사가 어떻게 커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담는 구조개혁과 그다음에 규제 역파에 방점이 찍히는 얘기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양 교수님, 학교 계시면은 우리 청년들 혹시 창업 같은 거 계획하고 준비하는 청년들 뭐 많이 준비를 있습니까? 시켜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뭐 키스톤이나 뭐 그런 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문제가 뭐냐? 이게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학생들이 창업을 하고 싶어서 창업하는 것보다 다른 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창업을 한다는 그런 선입견이 있거든요. 아직도요? 아직도. 강합니까? 그게 근본적으로는 왜 그러냐? 아직까지도 가장 편하게 살려면은 가장 좀 우리가 잘 나가려면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뭐 대기업이든지 공기업이든지 그런 데 들어가서 있는 게 그래도 제일 낫다는 선입견이 굉장히 강하고 이게 꼭 선입견은 아니에요. 이게 딱 보면은 진짜 창업에 대해서 조금 좀 재밌는 것들이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옛날에 세계은행에서 우리나라의 뭐 모든 나라들의 그 경영 환경 같은 걸 평가할 때 네. 창업 부분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든지 시험을 보게 하면 잘해요. 그래가지고 그 순위를 본다면 우리나라 순위가 꽤 높아요. 얼만큼 서류 필요하냐, 얼만큼 뭐 그 장벽이 있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시험을 보게 되니까 그냥 계속 개선해가지고서 우리나라가 순위 꽤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창업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가 그렇게 어렵냐? 첫째, 들어가기는 쉬울지 몰라도 나올 때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만약 그 회사가 지금 그 돈을 못 번다, 좀 망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은 거기에 노동자들 다 책임져야 된다든지, 뭐 거기에 대한 뭐 어떤 빚을 다 책임져야 된다든지 하니까 들어가면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좀 들어가는 거를 꺼리게 되죠. 위험성이 아직도 계속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한번 망하면은 그러면은 뭐 미국 같은 데서는 뭐 한번 망해도 회생할 수 있는 길이 있고 대만 같은 경우는 뭐 얘기를 들으면은 그냥 창업해서 망하면은 가족이 돌봐준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가족까지 같이 망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창업을 행정적으로는 쉽게 해줄지 몰라도 이 사람들이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느냐, 부담을 좀 줄일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법이나 규제 개혁이 필요한데 그런 거는 지금 별로 보이지 않거든요. 오히려 네. 책임성을 늘려야 된다고 하니까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위험하면은 차라리 그냥 좀 좋은 직장 들어가서 편하게 살지 왜 이렇게 위험하게 사느냐. 그것도 나 혼자만 위험한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위험하게. 네. 그렇게 되니까 뭐 아까 얘기했지만은 아직까지 창업은 좋은 직장 구할 수 없으면 하는 거다. 근데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AI 시대가 지금 이제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반등시키는 상당히 중요한 시대로 생각하는데 네. AI 시대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분위기를 전 세계적인 분위기를 보면 김대중 정부 때의 창업하고는 지금 이제 이게 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이게 김대중 정부 때는 그냥 디지털 전환 시대가 돼가지고 온라인을 이용하면 너무나 쉽게 창업을 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이 자체가. 근데 지금 AI 시대는 그때 창업했던 사람들의 그 비즈니스 모델을 AI가 대체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네. 근데 AI 시대의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highly talented, 그러니까 아주 고도의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아주 높은 거예요. 이게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창업을 해서 성공한다 그러면 오히려 이 자영업자라든지 지금 이제 쉬고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 아니에요. 일종의 파생적으로 오는 건데 하나의 재밌는 통계를 한번 보면 네. 이제 미국이라든지 쪽에 요즘 굉장히 논문을 나오는 거 보면 이 AI 하이테크 기업에서 창업을 해서 생기는 일자리를 보면은 거기서 이제 뭐 그것 좀 보면 마케팅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단순 직업도 많잖아요. 그런데
전통적인 산업에서 일자리보다 임금이 한 1.5배 정도로 높은 양질의 일자리 생긴다고 결과가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무슨 말이냐면 AI 쪽으로 AI를 기반으로 한 피지컬 AI 등등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데는 탤런트한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잘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부수적으로 생기는 일자리를 앞으로 열심히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지금 맞는 시대거든요. 이 자체가.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AI라고 하는 것에 대한 AI 기반의 창업을 할 수 있는 한국의 그 토대가 상당히 좋아요. 우리가 뭐냐면 AI에 돈이 되는 가운데 하나가 AI의 원천도 있지만 AI를 응용하는 피지컬 AI를 해야 되는데 네. 피지컬 AI를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제조업이에요. 네. 한국의 제조업 바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제조업을 피지컬 AI하고 잘 결합할 거냐. 그럼 우리나라 제조업은 지방에 많거든요. 그 지방에 피지컬 AI를 결합시키는 것을 좀 진흥을 하면 이거 뭐 내 지방이 좀 상당히 성장할 것 같아요. 예, 제가 여기에 간단하게 하나만 좀 걱정하는 게 있는데요. 네. 이 AI가 그만큼 그 일자리 창출한다고 했지만은 여기에 반드시 마찰이 생깁니다. 기존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없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은 우리가 AI 활용을 허용할 거냐? 이게 진짜 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뭐 지금 기존 일자리를 없앨 가능성이 있다면은 막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지 이걸 수용하지 원칙적으로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AI에서 이런 기회가 생긴다고 해도 우리가 그걸 수용할 거냐? 그게 좀 걱정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가운데 하나가 우리 대통령께서도 스웨덴 같은 나라도 하도 이거 핵심을 통한 좋은 일자리가 안 생기는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에 보면 저출산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데 너무나 경쟁이 하기 때문에 저출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되겠어요. 네. 그다음에 내 집 마련, 자녀 양육이거든요. 그러면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만들 것이냐? 이거는 뭐냐면 고기술의 기업들, 창업들과 고기술의 좋은 일자리를 대기업들을 성장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인데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하도 1990년대에 그런 게 안 되니까 아예 세금 개혁을 했어요. 세금 개혁을 해가지고 그 한계세율 자체를 갖다가 한 50% 내리고 그다음에 뭐 상속세 없애버리고 자본 이익을 바꾸고 그랬더니 생산성이 4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4배로 올라갔더니 뭐냐 하면 빈부격차는 커졌어. 그런데 빈부격차가 커졌지만은 스웨덴 국민들 상당한 부분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더라 이거야.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젊은 층의 일자리 부족 문제는 과거와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좀 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 2026년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1월 9일 날의 성장 전략은 참 잘 되겠다 생각해요. 그걸 기반으로 하면 저는 상당히 희망이 있다 생각하는데 네. 우리 대통령께서 그걸 좀 강조 못했는지 좀 아쉬워요.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과거의 성장 공식에 매몰이 되면 이건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된다는 그렇죠. 이야기를 그렇죠. 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벤처 창업 이거에 대한 붐을 다시 이제 일으켜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우리가 대기업 위주의 성장 이 공식이라는 게 한계에 부딪혔다라는 건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 문제도 있고 가기 어려운 길이지만 그래도 결국 가야 되는 길 아닌가? 뭐 정답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네. 지금 AI가 나온 이후에 한국에 2030년 되면 직무의 74%가 지금 AI에 통해서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창업 세미나에 갔는데 그 강사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미래가 불안하죠. 미래의 불안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여러분이 만드시는 겁니다. 창업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 창업을 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그때 좋은 예를 드는데 그게 뭐냐면 19세기 초기에 영국에서 자동차가 나왔을 때 마부들이 데모를 합니다. 자기네들 직장이 없어진다. 네. 그리고 그때 뭐 100만 개, 200만 개 없어졌는데 그 이후에 10년 후에 1000만 개의 자리가 나오거든요. 자동차 이제 공장이 생기고 뭐. 그래서 그때 뭐 레드 플래그, 뭐 빨간 붉은 깃발 이런 조례들이 나온 것이 영국이 자동차 산업을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창업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것은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다른 나라에서 이제 이런 뭐 이 창업에 관해서 좋은 제도들이 되게 많아요. 덴마크 같은 데는 국가가 80% 채무 보증해 주는 방법도 있고요. 핀란드 뭐 그다음에 미국은 뭐 실업수당 뭐 이런 것들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AI가 오고 이럴 때일수록 나의 미래는 창업을 통해서 만드는 것이 청년들에게도 큰 희망과 그리고 발전의 그런 궤도를 그릴 수 있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창업을 아까 우리 양 교수 잠시 이야기했는데 한국은 창업을 하게 되면 보증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순간에 실패하면 연대보증이라는 게 채무불량자가 됩니다. 악순환의 고리죠. 채무불량되기 때문에 창업하는 사람들에게 마음 놓고 내가 이 실패를 하더라도 채무불량자가 안 될 수 있는 자금 조달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그런데 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하지 않고는 현재 정부가 나서서 막 창업하라 그러는 거는 젊은 애들을 신용불량자의 그 늪으로 밀어넣는 것 똑같다. 그런 거를 좀 정부도 좀 생각을 좀 진짜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재계 순위, 시가총액 순위 같은 걸 보면 미국 나스닥과 우리의 차이 딱 결정적으로 보면 사실 미국은 이게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스타트업에서 막 성장해가지고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계속 탄생하고 이게 이제 하나의 생태계처럼 꿈틀꿈틀 되는데 우리는 과거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 SK, 현대 바뀐 적 있습니까? 안 바뀌죠. 없잖아요. 10위까지. 예. 근데 사실 이제 이런 밑바닥에서 이제 탄생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꿈틀꿈틀 되게 순위도 바뀌고 막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게 좀 정체돼 있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도 벤처 창업 생태계는 뭐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 가야 되는 길 아닌가라는. 저도 벤처 상태인데 사실 한국 경우에는 어찌 생각해 보면 우리 그 오픈 이노베이션 이제는 대기업 인하우스로 모든 연구 개발하는 거는 이미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 이미 그 시대 끝났어요. 사실 우리가 구글, 그 다음에 애플, 뭐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하지만 구글의 사업 모형을 보면요. 네. 구글 인하우스에서 실제로 만들어낸 거는 현재 사업 가운데서 20%가 안 돼요. 나머지 80%는 외부에서 만드는 벤처 기업을 인수합병한 겁니다.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젊은 유능한 인재들이 AI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에 창업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기업을 뉴욕 혹은 한국의 대기업에 팔면 됩니다. 이스라엘 같은 데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한 사람이 그 구글에다가 30조 정도에 팔잖아요. 그 보안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그런 창업을 활성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 자, 마지막 어젠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언급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관심이었던 거는 이제 곧 공급 대책이 발표될 거라고 이제 지금 예상이 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세금 카드라는 게 지금 당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최후의 수단으로 지금 생각을 하지만 당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건 양 교수님께 먼저 들을까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집값을 조절할 수 있으면 두 가지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공급을 늘려야 되지만은 또 공급 늘릴 뿐만이 아니라 그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면에서 가장 큰 문제는 똘똘한 한 채를 사야지만 내가 노후가 보장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한 20년, 30년 전에는 어디서든지 집을 사야 된다. 그러다가 이제는 서울에 집을 사야 된다. 이제는 또 강남에 집을 사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꼭 이게 노후와 관련돼 있으니까 계속 그냥 그렇게 집중돼 있고 또 그래서 공급을 늘리려고 한다면 반대가 크죠. 왜냐하면은 내가 노후 생활로 이거 똘똘한 한 집 샀는데 이 똘똘한 한 집의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외국 경제학 그 SNS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네. 젊은이들을 위해서 싼 집을 마련하는 정책하고 네. 그다음에 집을 가지고선 노후를 준비하려는 정책하고 서로 공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똘똘한 한 집을 살려는 그 생각을 막으려면은 뭔가 다른 데로 돈을 갈 수가 있는 데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게 보통 때는 주식시장이 되는 건데.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 그렇죠. 이재명 정부의 그런데 하나의 지금 기조죠?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네. 그리고 또 그렇게 된다면 또 한 측에서는 매일의 집값이 떨어져야 된다는 신뢰를 또 만들어줘야 되는데 또 지금까지 보면은 집값이 너무 떨어지면은 그걸 또 보존해주는 정책을 만들어냈으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갈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 공급을 늘린다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네. 끝에 가서는 흐지부지하게 끝난 게 대부분이니까 지금 이 정책이 먹혀 들어가려면은 네. 공급을 늘린다는 구체적인 정책이 나와야 되고 네. 삽질까지 해야 될 겁니다. 예. 삽질이란 건 이제 착공을 말씀하는 착공을까지 거예요. 이게 해야지만 어감이 오해하실 수 있어서 예. 제가 다시 명확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예, 그래야지만 착공 기준. 예, 착공까지 해야지만 그래야지 좀 이게 좀 깨질 수가 있지. 네. 이 두 가지 정책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집값 문제는 계속 될 거고 젊은이들은 계속 고생할 거예요. 민주당 정부에서 이제 항상 집권했었을 때 부동산 세제를 강화를 하는 그런 이제 그 선례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도 이제 그게 또 도입세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근데 이제 뭐 초점을 말씀 나온 김에 지금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건 뭐냐면 이제 계획이 아니라 착공이 된 물량 중심으로 계획을 발표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착공이 이제 그런 부분이 됐고 일단은 주요 대상권이 이제 수도권인데 이거를 어떻게 분권화 그러니까 지방으로 분산하면서 이거를 갖고 가느냐 이 부분이 지금 많지만 지금 뭐 97 대책, 재개발 완화, 공공주택 3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굉장히 반응이 적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진짜로 생각의 전환을 크게 하셔야지 되고 과연 앞으로 이 지방 분권과 맞춰져서 이거를 어떻게 바뀌는가가 부동산은 갖고 갈 수 있는 부분들에 아주 최적지로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나온 3번의 정책이 저희들이 보면 옛날 거 다시 섞어서 짬뽕을 만들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진짜로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다시 한번 관계자들하고 아주 격렬한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 주셔야 될 그런 시기에 왔다고 보여집니다. 이 교수님. 사실 우리 지금 주택 문제, 부동산 문제는 수도권 문제지 지방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뭐, 그렇죠. 사실은 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자주 말하다시피 수도권에 지금 인구가 50.9%예요. 아니 수도권은 국토에 진짜 한 10%밖에 안 되는데 한 20% 안 되는데 수도권에 인구의 약 51%가 몰려 사는데 여기 주택 공급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나요? 그러니까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통해서 지방이 성장하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미션을 줘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규제 완화, 그다음에 산업 유치 이런 것 등등을 주고 당신들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사람들을 지방에 이렇게 머물게 하는 이 정책이 병행 안 되면 인구의 51%가 수도권에 있는데 네. 전국토의 몇 % 안 되는 가지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냐고. 이 문제를 딱 대통령께서도 인식을 하고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공급은 다 못한다. 수요가 집중돼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공급 자체와 수요 자체를 어떻게 지방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같이 생각 안 하면 저는 현재 상태에서는 절대 성공 못한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인구가 이렇게 50%였는데 서울 주변에 개발해가지고 집값 잡을 수 있을까요? 나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저는 조금 좀 생각을 달리하는 게 네. 우리가 홍콩이나 그 싱가포르 같은 경우를 본다면은 그러면은 뭐 거기서는 뭐 인구 밀도가 수도권만큼 지금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집값이 좀 비싸긴 하지만은 지금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선 궁극적으로는 그 서울 집값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꺾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 싱가포르와 이 홍콩 같은 경우는 도시국가예요.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그 부동산에 있어서 구입하는데 그렇게 자유가 없어요. 싱가포르도 마음대로 구입 못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엄격해요.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싱가포르과 홍콩과 다른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고 한국이 어떻게 할 것이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지방 분권이라든지 지방 가는 게 아무도 없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제는 어쨌건 수도권 집중이라는 문제를 안고 어떻게 수도권 집값을 잡을 것이냐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마 뭐 진짜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어렵긴 한데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했던 거는 투기 수요를 잡는 데도 지금 그렇죠.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규제 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단기적으로 보면 일단은 투기 수요가 집값을 비정상적으로 올리는데 이제 원인이라고 보고
규제 카드를 더 꺼내들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규제가 규제를 낳는 지금 부분들이 됐고 지금 이렇게 부동산 쪽으로 지금 뭐 강화되는 부분들이 지금 전체 이 정책의 톤이 자산 시장을 확대해서 지금 자본 시장으로 좀 넘어오게 지금 만드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계속 이쪽에서는 소위 말하는 옥죄는 부분들로 뭐 지금 뭐 대출도 잘 안 되는 부분까지도 했을 때 그런 면까지도 지금 생각을 했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이런 집중도를 이 지방으로 몰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지금 나와야 될 거고요. 자, 이 지방에 뭐 집을 짓는 데는 거 뭐 말은 쉽지만 갈라 그러면 교육 시설부터 모든 의료 시설까지 다 같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지방 성장을 토대로 한 부분들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30초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규제를 도입한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규제가 가격 상승 기대를 꺾어줄 건가요? 아니면 늘려줄 건가요? 그렇게 해서 규제가 많아지면은 그러면 선택된 사람들은 기회를 오히려 그 좋은 기회를 더 얻을 수가 있다. 그런 식으로 기대가 생긴다면은 네. 그러면은 규제가 그런 가격을 꺾어주는 것보다는 가격을 더 상승시킬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 우리의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0.3%로 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는데 한국은행의 예상치를 또 크게 밑돌았습니다. 정부가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건 좋은데 지나친 낙관도 경계해야 되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